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대소사로는 결혼식이 있는데요. 여기 행복한 결혼식 사진이 있네요. 행복하기만 해야 할 결혼식에서 불행의 폭풍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과연 이들의 결혼식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지루한 보충 수업을 견디고 학원 수업까지 꾸역꾸역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저는 그 흔한 고3 입시생이었죠. 지금이 인생 최대 암흑기다 이 고비만 넘기면 앞으로의 삶은 순조롭게 흘러갈 줄만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 앞에서 괴한에게 납치되고 말았어요. 너 떡집 딸 맞지? 네 부모한테 전화해. 허튼 짓 하면 죽는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라고 하면 솔직히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며칠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눈 감고 귀 막고 쪼그리고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탈진에 쓰러져 있던 저를 경찰들이 찾아내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그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납치한 괴한이 실은 가끔 떡을 사가던 동네 이웃이었거든요. 지은아, 이제 괜찮다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 아빠가 우리 딸 지켜. 그러니까 그만 겁먹고 학교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어? 너 그동안 힘들게 공부했잖아. 진짜 수능 안 볼 거야? 대학 안 가? 엄마, 나 무서워. 그만합시다. 애가 싫다잖아. 그래 지은아. 도저히 힘들면 학교 그만두자. 까진 나중에 검정고시 보면 되지. 아휴, 내가 정말 속상해서. 왜 지은이한테 이런 일이... 그냥 지독히 운이 없었다 생각합시다. 그래도 우리 딸 멀쩡하게 옆에 있잖아. 살아 돌아온 것만 감사하자고. 사람도 아니야. 도대체 빚을 얼마나 지면 이런 사단을 벌이냐고. 마누라 출산이 코앞인데 도박빚에 집 날리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썼다잖아. 이혼 당하고 애까지 유산했으니 벌 받은 거지 뭐. 범인은 사채빚에 쪼들린 동네 주민의 소행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3층에 살림집을 하면서 1층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작은 집도 건물이라고 돈이 많은 줄 알았던 거죠. 그날따라 친척 장례 때문에 출타 중인 부모님은 학원에 있던 저를 데리러 오지 못하셨고 부모님이 안 계신 걸 눈치챈 범인이 저를 납치해 돈을 받아내려 했던 겁니다. 지은아, 거기 인절미 포장해드리고 계산 좀 해줘. 네, 가래떡이랑 인절미 해서 8,000원. 뭐라고요? 당신 왜 애를 시켜? 손님,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좀 아파서요. 여기 8,000원입니다.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안 됐네. 사건 이후 심한 대인 기피증에 시달린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순 없었습니다. 특히 남자에 대한 공포가 특히 심해서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학교도 그만둔 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떡집 한쪽 구석에서 떡집 일을 돕는 게 유일한 생활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갈 것을 강력히 권했지만 저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저를 고쳐보려고 일부러 손님을 상대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였죠. 저 때문에 긍정적이고 밝던 부모님은 점점 웃음을 잃고 근심은 늘어갔습니다.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있던 저는 부모님과 서먹해지자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죠. 지은아! 어머, 얘가 왜 이래? 여보, 지은이가 이상해. 흔들어도 안 일어나. 여보, 당장 119 불러. 나만 없으면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질 거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뜨자 10년은 늙고 초췌해진 부모님을 마주한 저는 제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나를 두고 엄마 아빠는 꾸중이 아니라 깨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씀만 연신하셨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지은아, 천금보다 귀한 우리 딸. 눈 떠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우리 딸 너무 예쁘다. 그치?
그럼. 난 우리 지은이 끼고 평생 살 거야. 아까워서 아무 데도 안 보내. 지은이 너도 이 아빠 옆에 평생 있을 거지? 약속하는 거다. 네, 약속할게요. 아빠, 엄마, 제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저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병원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은아,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죄는 나쁜 놈이 지었는데 네가 아프면 억울하잖아. 내가 트라우마 치료해주는 유명한 상담사를 알고 있으니 같이 노력해보자. 좋은 나이에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해야지. 제 또래 딸이 있다던 형사님은 제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고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소개시켜 주셔서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형사님이 소개해준 병원에서 치료받고 상담사를 만나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여전히 낯선 남자를 보면 경직되고 움츠러들었지만 밖에 혼자 다닐 정도가 되자 저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갈래. 일단 검정고시부터 마치고 수능 볼 거야. 이제 괜찮겠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엄마 아빠한테 못한 효도 다 할 거야. 내 나이 24살. 친구들은 이미 대학 졸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학원을 다니며 늦가기 수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오래 쉬어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참을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그늘 뒤에 숨어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연로해지는 부모님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딸이 되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결과 아직이야? 기다려봐요. 당신이 왜 호들갑이야? 애도 가만히 있는데. 잠깐, 저 합격했어요. 우와!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서울과 떨어진 지방의 국립대학이었지만 짧은 수험 기간을 감안하면 감사한 결과였죠. 저도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는 사실에 몹시 설레었답니다. 기집애, 너 좋겠다. 파릇파릇 어린 것들이랑 어울릴 거 아니야. 난 회사에서 늑다리들한테 매일 깨지는데 부럽다 부러워. 지훈이 이러다 연하 남친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그만 놀려. 왕따 안 당하면 다행이지. 나이 든 동기를 누가 좋아하겠냐? 사실 대학에 들어갔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걱정도 많았습니다. 영문학과에 덜컥 입학하긴 했지만 그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 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더 큰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서울의 집과 충청도에 있는 학교를 오고 가는 통학 문제였습니다. 엄마, 나 집에서 학교까지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팀 과제가 많아서 같이 토의해야 하는데 차 시간 때문에 나만 빠져나오고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이참에 가게 줬고 지은이 학교 옆으로 갈까? 여보 미쳤어요? 단골 장사로 버티는데 가게를 접으면 어떡해? 그럼 애가 5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는데 그건 괜찮아? 몸도 약한 애를 그냥 두자고? 차를 살까? 그건 더 힘들지. 운전이 얼마나 피곤한데. 아빠, 엄마, 그래서 말인데 저 학교 근처에서 자취할래요. 뭐? 혼자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던 제가 혼자 살겠다는 선언을 했으니 부모님이 놀라는 건 당연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부딪혀오면 주저앉는 버릇은 여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여학생이 많은 영문과에 진학했고 남자들이 많은 술집은 얼씬도 않지만 대학 생활을 하며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남학생들 대부분 저보다 어리기도 했지만 때때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진 녀석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또 한 번의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학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원룸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셨어요. 규모가 있어 경비 아저씨가 상주하는 깔끔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죠. 학교와 가까워 학생들도 많이 살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곰국 얼린 거 소분해서 냉동고에 넣어놨으니까 반찬 없으면 녹여 먹어.
데친 나물도 냉동고에 있으니까 참기름, 마늘, 간장만 넣고 무치면 되고, 또 엄마, 내 친구는 결혼해서 애도 있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용돈이나 많이 줘. 공부하기 바쁜 애가 언제 일일이 해먹는다고? 외식 자주 하면 몸 상해서 안 돼. 귀찮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밤늦게 다니지 말고, 알았지? 네, 엄마 아빠 보란듯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제발 집에 가세요. 부모님 걱정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기어이 경비 아저씨한테 딸 부탁한다며 금일봉까지 쥐어주고선 떠나신 부모님. 저분들의 은혜는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새학기를 앞두고 바쁜 일정들이 많았기에 학교와 집을 오가며 잘 적응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후배 동생의 고민을 들어주다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오피스텔까지는 약 1.5km, 길지 않은 거리이지만 유독 멀게 느껴지던 날이었죠. 3월을 목전에 두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 얼어붙은 거리엔 그날따라 지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추위에 잔뜩 움츠린 저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멀리서 제 뒤를 계속 따라오는 남자가 있더군요. 추리닝 바지에 후드티를 뒤집어 쓴 남자. 아까 학교 근처에서부터 줄곧 제 뒤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놀란 저는 뛰다시피 걸었고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갔어요. 에이, 903호 아가씨, 택배 가져가. 얼떨결에 택배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탄 저는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는데 닫혔던 문이 열리며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패닉이었죠. 1층, 2층, 3층, 9층.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땡하며 엘리베이터가 9층에 선 순간 저는 복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 도어록을 열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덜덜 떨리는 손에 번호를 잘못 누르고 다시 시도하는데 어느새 그 남자는 저를 한 손에 잡을 거리에 도달하고 말았죠. 남자와 눈이 마주친 저는 온몸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아! 웅성웅성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저는 집 앞 복도에 누워 있었어요. 위에선 구조대원과 경비 아저씨, 이웃 주민 몇 명이 절 보고 있었죠. 순간 제가 정신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럽거나 호흡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아가씨 놀랬잖아. 왜 갑자기 쓰러진 거야? 여기 904호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구먼. 904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사 왔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놀라신 거 아닌가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사는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하는 바람에 추태를 보였으니 앞으로 마주칠 일이 난감했죠. 어쨌든 머쓱하게 인사하는 904호 남자의 인상은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쓰러진 저를 재빨리 구호 조치를 해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옆집 남자와의 첫 만남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혼절하며 놓친 택배 상자가 제 발등을 찍는 바람에 엄지발가락뼈에 금이 가고 말았어요. 꼼짝없이 반깁스 신세를 져야만 했죠. 당분간은 움직이지 말고 안정하라는 의사의 말은 난감하기만 했죠. 당장 장도 봐야 하고 집에 쌓여가는 쓰레기들을 두고 볼 수만도 없어서 참다 대청소를 하고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커다란 이민 가방에 잡동사니를 잔뜩 끌고 나온 옆집 남자와 마주쳤죠. 좋은 인상을 줘도 부족할 마당에 후질근한 평상복에 쓰레기를 들고 조우하게 되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옆집 남자는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그날은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죠?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밤에 후드티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은 수상해 보이는 게 당연해요. 이해해 주시니 감사해요. 쓰레기 버리러 가시는 거죠? 이거 저 주시고 안내나 해주십시오. 아직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서요.
내 손에 든 쓰레기들을 가져가 버리는 남자. 당황했지만 한편 고마웠습니다. 한 팔에 목발, 한 손에 쓰레기를 들고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게다가 재활용 쓰레기 분류도 옆집 남자가 직접 처리해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씻어서 가져와야 하는 거구나. 건전지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따로 수거함이 있군요. 제가 너무 대충대충 한 것 같네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도 모른다더니 정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서투른 남자였습니다. 저는 경계의 눈으로 남자를 유심히 관찰했고 그가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 중에 대학 노트와 해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잡지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회사원인가? 비즈니스 출장? 혹시 학생? 뭐 하는 사람일까 잠깐 궁금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제가 어색할까 일부러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지만 저는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단 생각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경비실에 또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짓는데 이번에도 택배 상자를 덥석 빼서 들더군요. 와, 이거 꽤 무겁네요. 엄마가 보내준 김치일 거예요. 부러운데요. 집 반찬을 먹어본 게 언제쯤인지 기억이 가물하네요. 그리고 발 회복될 동안 택배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불편했지만 거절하기도 힘든 제안이었죠. 사실 깁스한 상태로 택배를 들고 오긴 힘들었거든요. 이대로 받기만 할 수는 없고 고민하다 옆집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보내주신 총각김치예요. 좀 드셔보시겠어요? 총각김치요? 이 귀한 걸. 남자는 그 자리에서 김치통을 열더니 총각물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천상의 요리를 음미하듯 감탄사를 연발하더군요. 와, 진짜 이 김치면 라면 10그릇도 먹겠어요. 최고입니다. 별거 아닌 김치에 옆집 남자는 진짜 감격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보내온 반찬 몇 개를 나눠주자 남자는 큰 선물을 받은 듯 기뻐했죠. 하지만 남자는 바빠졌는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새학년 시작으로 바빠지자 이웃 남자의 존재는 기억에서 멀어졌어요. 발은 많이 회복됐지만 깁스 상태로 학교를 오가고 강의실을 옮겨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새학기가 막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많더군요. 머리 팽팽 돌아가는 어린 친구들에게 망신 안 당하려면 배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책을 찾아 읽고 앞으로의 과제를 준비하다 보니 밤이 깊은 줄도 몰랐죠. 서둘러 도서관 밖을 나서려는데 앞불싸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깁스를 한 상태로 뛰어갈 수도 없고 택시를 부르기도 애매한 거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책이 젖지 않도록 어깨에 맨 백팩을 가슴에 안고 빗속으로 들어가는데 옷속을 파고들던 차가운 빗줄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또다시 온몸이 굳으며 몸이 벌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903호 맞죠? 네? 904호? 그래요. 우산의 주인공은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맞죠. 옆모습 보고 혹시나 했는데 같은 학교였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어디 소속이세요? 영문학과 3학년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대학을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저는 사학과입니다. 최명호예요. 홍지은이요. 너무 반가운데요. 옆집에 같은 학교 사람이라니. 일단 이거 먼저 주세요. 무슨 가방이 이렇게 무거워요? 이번에도 내 가방을 빼앗듯 가져가더니 뒤로 매버리는 남자. 우산을 내 머리 위로 씌우고 제 어깨를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기더군요. 갑작스런 접촉에 제가 놀라 굳어버리자 그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또 무례했나요? 비 맞으면 감기 드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실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치료도 받았는데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군요. 힘든 일을 겪으셨나 봐요. 네.
저도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일 한 가지씩은 있죠. 저도 썩 평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라서요. 그러세요?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친절하고 성격 좋으시잖아요. 제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일하는 사람도 있는걸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이에요. 선한 사람한테는 선하게, 악한 사람한테는 악하게 대응할 수밖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선의를 악으로 갚는 사람. 그런데 제가 볼 때 명호님은 좋은 분 같아요. 지은 씨도요. 좁은 우산 속에 어깨를 맞닿고 있어 그랬을까요? 평소 하지 않던 속 얘기까지 술술 나오는 게 참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긴장과 공포보다는 낯선 이의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나 보다 나처럼 사연이 있는 사람이란 생각에 부쩍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누구도 믿지 못하고 거리를 두며 벽을 쌓아왔는데 단단히 잠궈두었던 빗장이 나도 모르게 스르륵 열리는 기분이었죠. 주신 김치 벌써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좀 더 드릴까요? 염치 없지만 주시면 감사하죠. 그 답례로 제가 주말에 식사 대접해도 될까요? 밤에 외식하고 싶어도 혼자 먹기는 좀 쑥스러워서 같은 학교 친구 만난 기념도 할 겸. 네.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하고선 집에 와서는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외엔 남자랑 단둘이 식사한 적이 없던 내가 무슨 용기가 나서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옆집 남자에게 단단히 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어요. 옆집 남자와 빗속을 걷던 순간을 생각하며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대학 생활은 나쁘지 않았지만 조금 더 특별해진 느낌이었어요. 캠퍼스 안에서도 오가다 혹시 마주치지 않을까 돌아보곤 했죠. 학생 식당, 매점, 도서관, 그 이후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강된 수업을 대신해 새로운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들어가는 첫날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편한데 어쩔 수 없이 바뀐 과목을 듣기 위해선 다른 건물로 걸어야 했죠. 평소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아직 깁스를 풀지 않은 상태라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10분이나 늦어버린 수업, 양해를 구해야겠다 생각하고 교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앞불싸 강단 옆 앞문을 여는 바람에 학생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고 말았죠. 저는 최대한 몸을 낮춰 간신히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무언가를 쓰며 수업을 진행 중이었고 못마땅한 듯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각생은 방해되지 않게 뒷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 수업에서 지각은 성적에 반영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강의실이 먼데 제가 발을 다쳐서 이번에 추가 등록 신청한 홍지은님이 세상에나 나를 무안주던 그 교수는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나와 같은 학생인 줄 알았건만 교수였던 거죠. 옆집 남자도 저를 알아보고 크게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상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수업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학생 앞에서 지적당한 창피함, 교수면서 학생인 척 속인 옆집 남자에 대한 배신감,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설레었던 나에 대한 한심함, 정말 땅속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만하고 우스웠으면. 강의 중 뛰쳐나가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렸죠. 수업도 취소하고 다시 저 남자와는 아는 척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면서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 나가려는데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홍지은 학생, 추가 등록했다고 했죠? 지난 수업 자료 줄 테니까 교수실로 따라와요. 도대체 왜 날 오라 하는 걸까? 따라가긴 싫었지만 교수님 명령이라 거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교수실 안에 들어서자 옆집 남자, 아니 교수님은 날 의자에 앉히고 차를 내주었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내리는 그도 약간은 초조해 보였죠. 홍지은 학생, 지은 씨. 말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웃으로 만났지만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인 걸 알면 어려워할까봐 숨긴 것도 맞아요.
저는 친구가 되고 싶었거든요. 마음 통한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뻤는데, 오늘 저 때문에 상처 입었다면 죄송합니다. 지은 씨 잘못이 아닌데, 제가 무례했어요. 용서 바랍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서럽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 옆집 남자는 어찌할 줄 모른 채 지켜보더니 가만히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어렵게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제가 중고차를 샀거든요. 지은 씨랑 데이트하려고. 우리 약속 유효한 거 맞죠? 거절하시면 차 도로 팔려고요. 어차피 학교도 가까워 쓸 일도 없고. 머쓱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저를 위로하려는 어줍잖은 농담이 오히려 진실되게 다가왔어요. 일개 학생일 뿐인데 제 마음 상할까 안절부절 못하는 그를 보며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옆집 교수님과의 아슬아슬한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지은아, 도서관에서 출발할 때 전화해. 후문에서 보자. 학생 시험 기간이 교수님들 방학 아닌가? 강의도 없는데 빨리 퇴근해요. 지금 아님 못 쉬잖아. 안 돼. 밤에는 인적이 드물어 위험해. 내가 모시고 와야지. 저 때문에 차를 샀다는 옆집 남자. 아니, 앞으로는 명호 씨라고 호칭을 바꿔야겠네요. 명호 씨의 농담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깁스한 다리로 통학하기 힘들 거라며 그 핑계로 매일 차로 데려다 주기 시작했죠. 완쾌된 후에도 수시로 제 스케줄을 체크하며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를 나가고 귀가해서는 식사하고 차도 함께 마시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믿음이 깊어지면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도 말할 수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낙엽이 구르는 것만 봐도 까르르 넘어가던 소녀가 한순간에 세상을 비관하게 된 거죠. 지금은 치료받고 많이 회복됐어요. 아니면 명호 씨랑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도 못할걸요? 지은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지켜줄게. 난 네 옆에 있도록 허락해줄 거지? 당연히 예스였죠. 그는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으로 보나 품성으로 보나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더니 이제 혼자 있는 거 안 무섭나 봐. 무서울 게 뭐 있어. 여기 방범도 잘 되고 높아서 도둑도 못 올라오는데.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근데 너무 편해 보이니 조금 섭섭하다. 그래도 나한텐 엄마 아빠가 1순위야. 순위 따지는 거 보니까 경쟁자가 있단 얘기로 들리는데 요즘 수상해. 너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나 사실 남자친구 생겼어. 근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야. 집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빨간 날에도 쉬지 않던 가게 문을 닫고 한달음에 내려오셨죠. 갑작스런 부모님 방문에 명호 씨는 꼼짝없이 신문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 반응이 당연하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였죠. 이거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쁜 사람 불러내 미안하구만. 지은이가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 걱정이 돼서 말이야. 직업이 교수시라고? 양친 부모님은 계시고? 당신 뭐해? 선보러 온 것도 아닌데. 우리 애가 나이만 먹었지 남자친구라고는 처음이다 보니 이해하세요. 유난스럽다 느끼겠지만 지은이가 예전에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마음에 앞뒤 안 가리고 와서 좀 당황스럽죠? 괜찮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부모님께 제 얘기를 했다니 저는 오히려 기쁜데요. 사실 지은이가 표현을 안 해서 저 혼자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남자 고단수 맞죠? 한 번에 우리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답니다. 이후로 엄마가 보내오는 택배 크기는 2배로 늘었고요. 연애를 허락받자 주말에 집에 올라가는 대신 함께 놀러 다니기 바빠졌습니다. 커플링도 맞추고 다른 학생들 몰래 데이트하는 기분은 짜릿하기도 했죠. 그러다 4학년 졸업학기가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원서를 냈지만 나이가 많아 신입사원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그리고 어쩌다 서류에 합격해도 면접에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서울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사회인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마음에 설레었으나 이제 졸업 후엔 명호 씨와 떨어져야 했어요. 지은아, 너한테 할 말 있어. 내 취업 소식에 기뻐할 줄 알았던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서울에 올라가는 게 싫은가? 그 뒤에 이어진 그의 말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지은아, 너한테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나 실은 결혼했었어. 2년 살다가 이혼했고, 4년 전 일이야. 유학 시절에 만난 친구였는데 서로 외롭다 보니 일찍 결혼했었지. 그러다 박사 졸업 후 각자 다른 학교에서 일하는 바람에 주말 부부가 됐어.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목격한 거야.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나이 34세 전도 유망한 교수. 비록 지방대지만 정교수로 임명되어 앞이 탄탄한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싱글로 있는 게 신기하긴 했지만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절 속인 건 아니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해. 처음엔 이런 깊은 사이가 될 줄 몰랐고 나중엔 겁 많은 네가 도망갈까 두려웠어. 네게 트라우마 있듯 나에겐 그 일이 큰 상처였어. 그래서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 지은아, 네 곁에서 평생 널 지켜준다 했던 내 말은 진심이야. 이렇게 모자란 나지만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래? 저 또한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가 나의 상처를 보듬어 준 것 같이 저도 그의 아픔을 품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죠. 나와 헤어져 있기 싫다는 그의 애원에 저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로 약속했죠. 아버님, 어머님, 지은이 제게 주십시오. 지은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아끼고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아빠, 엄마, 허락해 주세요. 저 이 사람 아니면 평생 혼자일 것 같아요. 하나뿐인 딸 노처녀로 늙는 거 바라는 건 아니죠? 왜 이혼했는지 얘기는 대략 들었네. 우리 딸이 아까운 건 사실이지만 저렇게 좋다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자네를 믿어볼까 하는데. 지은이는 자네가 다 처음인 거 알지? 사람 상대할 땐 빠릿하지 못하고 답답한 것도 알 거고. 그래도 이해하고 꼭 감싸줘. 알았지? 네, 장인어른 장모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이혼 전력이 있는 것을 빼면 인물이며 직업,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1등 신랑감인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믿고 사랑하는 남자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남자와 사귈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많이 아파했었습니다. 친구들은 사회에 일찌감치 진출해 승승장구하는데 저는 떡집에 틀어박혀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겨우 학교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편하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다니 하늘이 그동안 밀어놨던 행운을 한꺼번에 몰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너만 괜찮으면 이 집 계약하고 싶은데 해도 잘 들고 근처 공원도 있고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명호 씨는 서둘러 식장을 예약하고 순식간에 신혼집까지 구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흘러갔지만 정작 중요한 상견례와 부모님 인사는 없는 겁니다. 명호 씨, 저 명호 씨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상견례 언제 하시냐고 물으시던데. 그래, 해야지. 근데 지은아, 우리 부모님이 너희 부모님이랑은 많이 다르셔. 나랑 사이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생각해서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면 어차피 자주 볼 일도 없을 테니까. 그동안 가족 얘기는 좀처럼 꺼내지 않았던 그이. 오래전에 다투고 나와 가족과는 전화 안부만 묻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화목하고 서로 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며 말을 얼버무렸죠.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효자 남편 덕에 속 썩는 아내들도 있다잖아요. 혹시 갈등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내 편을 들어주겠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든든했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고심 끝에 준비한 과일과 홍삼 선물을 들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환대는 아니더라도 인사치레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날선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너 3년 만에 얼굴 보고 한다는 소리가 결혼한다고? 어머니 일단 인사드릴게요. 저하고 결혼할 아가씨입니다. 이쪽은 내 형이야. 안녕하세요. 홍지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재수 씨. 근데 아버지는 안 계세요? 사업차 지방 출장. 급한 일이 있어서. 근데 아가씨는 몇 살? 30이에요. 아버지는 뭐 하시고? 어머니랑 떡집 운영하고 계십니다. 떡집? 월 매출은 2천은 되시나? 네? 그건 잘. 어머니! 알았어. 말도 못하게 하네. 직장은? 아직이요. 집에서 번역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수란 소리네. 형!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학교에서 만났다고? 네. 그럼 교수랑 학생이 연애한 거야? 어머니 좀! 보아하니 인물은 평범하고 집안도 변변찮고 지방대 나와 직장도 없어. 네가 순진한 명호 꼬셨니? 옆에 있던 명호 씨도 참다가 폭발했는지 순간 제 손을 잡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더 들을 거 없다. 가자. 사실이 그렇잖아. 네 전처만 해도 학자 집안의 교수였는데 어디서 말도 못하는 모지리를 데려와서는 정신 차려 이거사. 네 스펙이면 선시장에 내놔도 1등급이야. 가자니까! 너 이대로 나가면 식장에 우리 안 부를 거야? 너희끼리 결혼한다고? 그날 명호 씨 손에 정신없이 끌려나와 어떻게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명호 씨가 더 화가 나서 오히려 제가 그를 달래야 했죠. 이래서 마지막에 인사시킨 거죠? 결혼 무르지도 못하게 다 계약해놓고. 맞아. 결혼식 아니었으면 솔직히 인사시키고 싶지 않았어. 원래 저렇거든. 말만 가족이지 자식의 행복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이야. 자기 손에 들어올 돈 몇 푼이 더 귀하지.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으시거든. 미안하다 지은아. 못 들은 소리 듣게 해서. 명호 씨만 내 편이면 돼요.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 내가 2배로 잘할게. 그런데 참 전화번호 안 드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연락 와도 신경 쓰지 마. 네. 명호 씨 걱정할까 말은 못했지만 나오기 전 시아주버님 폰에 제 전화번호를 찍어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로부터 보자는 연락이 온 겁니다. 바쁜 명호 씨는 두고 여자끼리 보자는 말씀에 서울 올라가 홀로 명호 씨 어머니를 만났죠. 우리 명호가 너한테 끔찍하니 부모인 내가 져줄 수밖에. 외동딸이라고? 네, 어머니. 그럼 혼수 준비는 문제 없겠네. 부족한 딸 데려가는데 양심은 있겠지. 그래서 예단은 어떻게 할 건데? 예산이 있을 거 아냐. 그건 명호 씨랑 의논해서. 얘가 뭘 모르네. 그걸 왜 명호랑 얘기해? 시댁 어른한테 인사하는 비용이구만. 나한테 물어봐야지. 너희 친정부모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쳤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고, 그냥 사부인하고 얘기하는 게 빠르겠다. 앞장서라, 만나러 가게. 전 친정부모를 만나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차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예단을 준비해야 한다면 서둘러야 하는 것도 맞았고요. 급하게 부모님께 연락해 한식당을 예약하고 명호 씨에게 SOS 문자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레 이뤄진 상견례 자리, 걱정과는 달리 덕담들이 오고 가서 내심 다행이다 싶었죠.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으면 잘난 척할 만한데 참 겸손하더군요. 네, 제 아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수재로 유명했죠. 미국 대학에서도 붙잡는 걸 부모 봉양하겠다고 한국으로 온 효자기도 하고요. 처음 듣는 얘기에 황당했지만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죠. 제발 이대로 무사히 이 시간이 끝나길 빌고 빌었습니다.
사실 명호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식구가 엄청 고생이 많았었죠. 하긴, 미국 유학하려면 돈이 엄청 든다던데. 맞아요, 사돈. 얘 명호 형도 장가를 못 간 게 지 동생 때문이랍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 때문에 형이 희생했네요. 척척 죽이 맞는 어른들의 대화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흥이 오른 아빠는 시어머니와 함께 온 시아주버님을 기어이 집으로 초대했죠. 과일과 차를 대접하며 떡집 얘기며 작은 건물이지만 월세가 나와 나중에 사위에게 신세 질 일 없다는 자랑까지 하고 말이죠. 뒤늦게 도착한 명호 씨가 모시고 나가지 않았다면 술판까지 벌일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를 보내고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예단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 당연히 준비해뒀지. 그럼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낼까봐? 내가 모아놓은 게 없어서 그렇지. 효도는 못할 망정 기둥뿌리 뽑는 딸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일 큰 효도야. 최서방 집 사는 거 보태지도 못했는데 시댁에 책 잡히면 안 되지. 그래,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너나 잘해. 얼굴이 그게 뭐니? 피부 관리도 좀 받고. 아래 사랑은 있어도 윗사랑은 없다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신혼집 살림을 채우고 예식 준비를 하느라 서울에 계신 부모님은 잊고 지냈습니다. 명호 씨와 이것저것 준비하며 함께할 꿈에 부풀어만 있었죠. 그러다 예식 전날 기막힌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너 시댁 가서 괜히 기죽지 마. 재벌만큼은 못해도 웬만한 집보다는 더해서 보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준 돈으로 살림살이 다 해놓고 아빠가 명호 씨 새 차까지 뽑아줬잖아. 근데 뭐가 더 있어? 얘단 말이야. 너희 시어머니한테 5천 보냈다. 뭐? 5천?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명호 씨는 알아? 아마 모를 거야. 바쁜 너희 서울까지 오게 할 거 있냐고 어른들끼리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 너 몸도 약한데 신경 쓰게 하기 싫어 그러마 했지. 그래도 봉채비로 반은 돌려주나 했는데 겨우 500 주더라고. 엄마, 그런 경우가 어딨어. 우리가 그 큰 돈이 어딨다고. 명호 씨가 알았음 펄쩍 뛰었을 텐데. 이미 준 걸 어떡해. 다 너 위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괜히 주눅 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적어도 혼수 때문에 구박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부모님이 바보 같은 걸까요? 시부모님이 영악한 걸까요? 명호 씨가 따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날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밤새 뒤척인 저는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결혼식 날 아침을 맞이했죠. 사실을 들은 명호 씨는 자기가 처리하겠다며 절 달래주었습니다. 그러게 왜 말 안 들었냐고 책망할 법한데 명호 씨는 미안함 가득한 얼굴로 앞으로 시댁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했죠. 그 말을 믿었는데 시부모님의 집요함은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이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제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기니 할 얘기가 있다며 곁에 있던 친구들과 사진사도 내보내고 문 앞을 시아주버니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선 체면 차리면서도 유독 저 혼자 있을 때면 깔보고 무시하는 시어머니. 저는 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 좋은 날 얼굴이 왜 그러니? 퀭해서는. 명호는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뭐라는 거야? 결혼하는 애한테. 좋겠다 너. 능력 있고 잘난 신랑 만나서. 솔직히 네 주제에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는 상대야? 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인 거 알지? 우리 아들 욕먹이고 싶지 않으면 네가 잘해야 돼. 네 어머니 잘할게요. 사촌 당숙네 아들 있잖아. 형진이. 그 집 새아기 들어오고 집이 폈잖아. 며느리가 증권회사 다니는데 시아버지 용돈이라고 100씩 준다네. 당신도 들었지? 그럼 그 집 외식업으로 돈 긁어모으는데도 그 아들이 할도리는 해야 한다고 용돈은 꼬박꼬박 챙긴다잖아. 나는 많이 안 바란다 새아가. 이 계좌로 50씩만 보내다오. 부케꽃을 든 제 손에 계좌번호 쪽지를 쥐어주는 시아버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 사람들을 내보내나 했더니 창피한 줄은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저도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명호 씨 없이 혼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아버님, 제가 통장 관리를 안 해서 돈이 없어요. 명호 씨한테 얘기해 보내라고 할게요. 아니, 그걸 왜 명호한테 얘기하니? 넌 돈 안 벌 거야. 언제까지 백수로 있을 건데. 아니, 나이 많아서 받아주는 데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놀아? 신혼여행 갔다 오면 취직 자리부터 알아봐라. 능력 없음 접시 닦기라도 해야지 뭐. 요즘 세상에 외벌이가 어딨어? 모지리가 남의 아들 빼앗아간 주제에 놀고 먹으려고 그랬니?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약속하기 전까지는 안 떠날 기세였죠. 그때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이게 웬일이야. 결혼 축하해. 김 형사님, 바쁘실 텐데 어쩐 일이세요? 지은이가 결혼하는 역사적인 날인데 축하하러 와야지. 아이, 근데 어떤 놈이야. 내가 남자들 다 도둑이니까 검사 맡으라고 했잖아. 신원 조회해서 탈탈 털어준다고. 형사님 덕분에 그제야 굳었던 몸이 풀렸습니다. 이번에도 절 구해주신 거죠. 그 이후로 시부모님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예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을 내보낼 만큼 식장을 휘젓고 다니던 시부모님이 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시어머니는 예식 내내 얼굴을 숙이고 있었죠. 저는 의아했지만 사람들이 많아 긴장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군요. 예식이 끝나고 가족사진 촬영하는데 시아버지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겁니다. 분명 아까는 멀쩡했는데 심한 독감이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시아주버니는 어디 있는지 사라지는 바람에 사진도 찍지 못했습니다. 의아함도 잠시 친구들과 사진 찍고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패백실로 향했어요.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실에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연회장에서도 본 기억이 없었죠. 무슨 일이 났나 걱정하는 가운데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형사님. 아예 안 보여서 벌써 가신 줄 알고. 아, 예? 주차장이요? 전화를 끊으신 아빠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너희 시댁 식구들 주차장에 있다는데? 형사님이 잘못 보실 분도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 차량 하나가 다른 차 앞을 가로막고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막고 있는 사람은 형사님이고 빠져나오려는 차에는 시댁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아, 여지껏 패백실에서 기다렸는데. 아, 사돈!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화난 듯 씩씩거리는 형사님과 당황한 표정의 시부모님은 저희를 보자 안절부절 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은 형사님의 답을 기다렸죠. 지은이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지은이를 딸처럼 아끼는 거 아시죠? 그럼요. 아, 형사님은 우리 지은이 은인이신걸요. 내가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신부 대기실에서 저 인간들 하는 말을 들으니 열이 뻗쳐서요. 지은이한테 사과하겠다는 다짐만 받으면 보내주려고 했는데 지레 겁먹고 도망치네요. 대체 신부 대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용돈 50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더이다. 능력 없으면 접시 닦기라도 하라고. 모지리가 남의 아들 빼앗아 놀고 먹는다고요. 지은이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형사님? 이 인간들 사기 도박단 패밀리예요. 그때 지은이 납치된 게 저놈들한테 빚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하늘이 노래진다는 느낌 들어보셨나요? 이때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아빠는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떠셨죠. 형사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시아버지 면상에 주먹을 날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명호 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끝까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와 시아주버니는 다 합치면 10범이 넘는 화려한 전과자들. 시아버지는 건달들과 결탁해 하우스를 운영하고 시어머니는 바람잡이로 순진한 사람들을 꿰어내고 시아주버니는 사기 도박꾼으로 빚을 지게 만들어
엄청난 고리로 고열을 빼먹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때 김영사님이 날 납치한 범인을 잡고 고리 사채업체를 쫓으면서 사기 도박단까지 검거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의 실체를 알아 다행이었지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식구는 형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식 망쳐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망치다뇨. 저희는 이번에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저희 인간 말종들 사이에서 유독 정상적인 아들이 최명호였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기치는 걸 알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원수같이 여겼고요. 아마 저런 가족을 벗어나려고 혼자 공부해서 유학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평판도 좋은 것 같고 고지식하지만 성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랍니다. 자세한 건 지은이가 잘 알겠지만 저의 불행이 납치된 순간이라면 명호 씨의 불행은 가족이었습니다. 제 불행은 저 때문이 아니듯 명호 씨의 불행도 그의 탓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쩌다 재수없게 그런 일을 당했듯 명호 씨도 운 나쁘게 그런 가족을 만난 것.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자책하지 말라던 상담 선생님 말처럼 저도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린 서로 아픔까지 사랑하기로 했으니까요. 명호 씨 식구들을 받아들일 순 없지만 당신은 잃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한 약속 깨버릴 건 아니죠? 고마워 지은아. 널 지키겠다는 약속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일게.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 명호 씨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마땅찮아 했지만 명호 씨가 대릴사위 노릇을 톡톡히 하는 탓에 지금은 아들 하나 더 생겨 좋다고 하시는 부모님입니다. 시부모님은 그날 이후 1년에 한 번쯤 찾아뵙고 있어요. 어차피 만나도 시어른들이 더 불편해 하시기에 인사만 하고 오고 있죠. 그리고 그 예단 5천만 원이요. 당연히 돌려받았습니다. 김영사님이 안 돌려주면 사기죄로 감옥 보낸다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남편의 지원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아들, 딸 둘 낳고 키우면서도 번역가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가장 끔찍했던 시련이 불행이라고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극복하고 용기를 낸 덕에 이런 멋지고 자상한 남편을 만났으니까요. 인간에게 시련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 시련을 잘 인내하고 이겨내 자격이 갖춰진 자는 신이 예비한 선물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알아요? 시련이라 여긴 일이 멋진 선물을 불러올지.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이 두 사람에겐 숨겨진 엄청난 사연이 있었네요. 부디 두 사람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